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법정 스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는 그 유명한 고전, 바로 월든입니다. 월든의 자연주의 사상은 법정 스님뿐만 아니라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세계적 대문호 톨스토이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나 사회활동에 영감을 준 책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월드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해 왔는데요. 이번 6월 1일 출간된 소담 출판사의 월드는 반지의 제왕 번역가로 유명한 한기찬님께서 번역했다고 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버드대를 졸업한 그가 미국 최대의 로펌에서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월든 호숫가로 가서 직접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을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가 바로 월든인데요. 소로는 자신이 숲으로 간 이유를 삶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마주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로처럼 살기는 힘들겠지만 하루 중 잠시만이라도 자신만의 월든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썼을 때 나는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에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곳은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였다. 나는 그때 오로지 내 두 손의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내가 그곳에 산 것은 2년 2개월 동안이었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다. 나는 우리 마을 젊은이들의 불행은 농장과 가옥, 헛간, 가축,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데서 싹튼다고 생각한다. 그런 물건들을 얻으면 여간에서는 없애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드넓은 초원에서 태어나 이리저리 먹고 자라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그랬다면 자신들이 노동을 바쳐야 할 밭이라는 것의 실체를 좀 더 똑똑히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그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을까? 인간이란 원래 한 줌의 육신을 소모시키면 그만인데 어째서 60에이커나 되는 땅을 부려야 한단 말인가? 어쩌자고 태어나는 그 순간 무덤을 파기 시작한단 말인가?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내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가능한 한 훌륭한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짐에 짓눌려 숨이 막힌 채 길이 75피트, 폭 40피트짜리 헛간과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불결한 마구간, 100에이커의 땅과 경작지, 건초지, 식림지 사이로 그 짐을 끌며 삶의 행로를 기어가다시피 하는 가엾은 불멸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불필요한 유산 때문에 사투를 벌일 필요가 없는 무산자들은 한 줌밖에 안 될 육신을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일도 이미 중노동으로 여기는 마당의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 대부분은 이내 흙에 묻혀 퇴비로 화한다. 흔히 필연이라고 부르는 허울 좋은 운명에 속아 어느 고서에서 말하듯 좀 먹고 녹슬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고 말 재물을 축적하느라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만다. 삶을 마감할 때나 돼서야 겨우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다.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잊지도 않은 근심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거친 삶의 노고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보다 감미로운 삶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노동에 시달려온 그들의 손은 삶의 열매를 잡기에는 너무 무디고 떨리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하는 이들은 매일매일의 참된 고결함을 구할 여유가 없다. 그는 기계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될 짬이 없다. 자신의 지식을 그토록 자주 써먹어야 하는 그가 어떻게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겠는가. 무지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그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속성은 열매를 얻기 위해 꽃을 잘 가꾸어 줘야 하듯 아주 세심하게 다루어 줘야만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은 물론 우리 자신까지도 그렇게 애정어린 손길로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분명 초라하며 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다. 온갖 경험으로 연마된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 계속 일을 해야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예로부터 있어왔던 수렁으로 노쇠로 돈을 만들어 썼던 고대 로마인들은 그것을 남의 노쇠라고 불렀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남의 노쇠에 얽매여 살다 죽어 땅에 묻히고 만다. 늘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하다 내일이 되기도 전에 파산자가 되어 죽고 마는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며 교도소에 들어갈 죄만 빼놓고 갖은 수단을 다해 단고를 끌려 애쓴다. 거짓말과 아첨을 늘어놓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알량한 예절로 무장하고 그러다 희박하고 덧없는 관용 속에 희석되기도 하면서 이웃을 설득하여 구두나 모자나 옷이나 마차를 만들고 식품을 들여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돈을 벌어 그곳이 어디든 또 액수가 얼마든 낡은 괴짝이나 회벽대의 양말 속 또는 좀 더 안전하게 은행 속에 쑤셔 넣으려다 결국 스스로 병들고 만다. 나는 종종 우리가 흑인 노예 제도라는 이 야비하고도 이질적인 노예 행태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남부와 북부 모두에는 그 제도에 전념하는 교활한 노예 주인들이 적지 않다. 남부의 노예 감독은 거칠다고 하는데 북부의 노예 감독은 한술 더 뜬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노예 감독이 되는 일이다. 밤낮으로 장터를 찾아다니는 저 큰 길의 짐꾼을 보자. 그의 내면에 어떤 신성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의 가장 거룩한 의무는 자기 말들에게 사료와 물을 먹이는 일이다. 운송으로 얻는 이익과 비교할 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처한 운명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지금 평판 좋은 시골 지주나리가 되기 위해 마차를 몰고 있을까? 그는 얼마나 존엄하며 또 어느 만큼이나 불멸의 존재일까? 하루 온종일 움츠리며 곱슬거리는 꼴을 뭔지 모르는 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라. 그것은 그가 불멸이나 신성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 자신의 행위에서 얻게 된 평가의 노예이며 죄수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평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린 평가에 비하면 나약한 폭군에 불과하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생각,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거나 방향을 지시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 다른 데에 관심을 쏟아도 좋으리라. 자연은 우리의 강점은 물론 약점에도 어울리게 마련이다. 거의 불치병이라 할 정도로 끊임없이 걱정과 긴장에 쌓여 있는 이들이 있다. 인간은 흔히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과장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러다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용이 주도한 우리는 피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려고 결심한다. 이처럼 철저하고도 진지하게 삶을 숭배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의 중심에서 그릴 수 있는 반지름의 수만큼이나 많은 방법이 있다. 생각에 따라서 모든 변화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기적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다. 나는 한 사람이 상상의 사실을 지각 가능한 사실로 바꾸었을 때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껏 언급한 근심과 걱정의 태반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것이 과연 걱정할 만한 일인지, 아니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삶에서 대체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문명 속에서라도 원시적이고 개척자 같은 삶을 영위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상인들의 옛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사람들이 상점에서 흔히 사는 물건이 무엇이며 주로 어떤 식료품을 비축해 두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도 생존의 기본 법칙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골격이 선조들의 골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삶의 필수품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또는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어서 이제는 야만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철학적인 이유에서든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생물체에게 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유일한 요소는 식량이다. 굳이 산림지나 산 밑에서 주거지를 찾으려 들지 않는 초원의 들소에게는 입맛에 맞는 얼마간의 풀과 마실 물이 필수품일 것이다. 실제로 야생의 생명체들은 식량과 잠자리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기후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삶의 필수품을 식량과 주거와 의복과 연료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전에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품고서 진정한 삶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 인간은 주택뿐 아니라 의복과 음식까지 만들어냈다. 따뜻한 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자 처음에는 한낱 사치였던 불가에 앉는다는 것이 이제는 필수적인 일로 간주되었다. 고양이와 개들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제2의 천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적절한 주거와 의복 덕분으로 인간은 체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또는 연료를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체온보다 외부로부터 더 많은 열을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혹시 우리 자신을 유리하게 되는 일은 없을까? 박물학자 다윈은 티에라 텔 푸에고의 원주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복을 제대로 갖춰입고 물가에 앉아있는 그들 일행이 여전히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도 벌거벗은 야만인들은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지나친 더위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발가벗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럽인들은 옷을 다 입고서도 벌벌 떨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들 야만인의 강건함과
문명인의 지성을 한데 결합시킬 수는 없을까? 리비히 말에 의하면 인체는 난로와 같아서 연료인 음식이 폐 속에서 내적 연소를 유지시켜준다고 한다. 인간은 날이 추우면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날이 더우면 덜 먹는다. 동물의 체열은 느린 연소의 결과이며 그 과정이 지나치게 빠를 경우에는 병에 걸리거나 죽고 만다. 또 연료가 모자라거나 환계 결함이 생길 경우에도 불은 꺼지는 것이다. 물론 생명의 열을 불과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정도의 유추는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열과한 내용으로 볼 때 동물의 생명이란 표현은 동물의 열과 거의 동여인 것처럼 보인다. 음식이 체내의 불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연료로 간주될 수 있는 데 반해 실제 연료는 음식을 만들고 외부로부터 몸의 온기를 증가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주거와 의복 역시 그렇게 해서 방출되어 흡수된 열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니까. 결국 인간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온기를 유지시키는 일, 체내의 생명의 열을 유지시켜주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식량과 의복과 주거뿐만 아니라 밤의 의복인 잠자리를 확보하는데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이 주거지 안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마치 두더지가 굴 속에다 풀잎과 나뭇잎으로 잠자리를 만들듯 새의 둥지와 가슴털을 훔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세상이 차갑다고 불평한다. 그것은 육체가 느끼는 냉기라기보다는 사회적 냉대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기후대에서는 여름철이면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음식을 만들 때 이외의 연료가 필요 없다. 태양이 곧 불이며 거의 모든 과일은 햇빛만으로도 충분히 익는다. 식량도 훨씬 다양하고 구하기도 그만큼 쉬우며 의복과 주거는 전적으로 또는 반쯤 불필요하다. 사치품의 대부분, 그리고 이른바 생활의 편의품이라고 하는 것들 중 상당수는 없어서 안 될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확실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사치와 편의에 대해 말하자면 현인들은 가난한 이들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빈약한 생활을 누려왔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등지의 고대 철학자들은 외적인 부라는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가난하면서 내적인 부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자였던 계층이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그들과 같은 부류로 좀 더 현대적이었던 개혁자와 자선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자유의사에 의한 가난이라 할 수 있는 그 유리한 지점에 오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인생에 대하여 공정하거나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농업이든 상업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간에 사치스러운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내가 처음 숲속에 거주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낮뿐 아니라 밤도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우연찮게도 독립기념일인 1845년 7월 4일이었는데 그때 내 집은 아직 겨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회벽도 굴뚝도 없이 비나 간신히 가릴 뿐이었다. 거칠고 풍우에 시달린 널판지로 만든 벽에는 큼직큼직한 틈이 나 있어서 밤이면 선을 냈다. 수직으로 깎아 만든 하얀 기둥과 갓 대패질한 문짝과 창틀 때문에 깨끗하고도 경쾌한 느낌을 주었는데 특히 아침이면 더욱 그랬다. 아침이면 목재는 이슬에 흠씬 젖어 정오 무렵이면 감미로운 수액이 배어 나오기라도 할 것 같았다. 내 상상으로 그 집은 하루 종일 이런 새벽다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1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 산꼭대기의 어떤 집을 연상시켜 주었다.
그 집은 바람이 잘 통하고 회벽도 없어서 방랑 중인 신을 맞이하기에 적당하고도 여신도 긴 옷자락을 끌고 다닐 것 같았다. 내 집을 스쳐가는 바람은 산등성에서 부는 바람과 같아서 지상의 음악에서 끊어진 선율을 또는 천국에 해당하는 부분을 싣고 있었다. 아침 바람은 영원토록 불고 창조의 신은 중단되는 일이 없지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올림푸스 산은 속세를 벗어나기만 하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가져보았던 유일한 집은 배를 제외하면 텐트 한 채뿐이었는데 여름철 여행 때 종종 사용하곤 했으며 지금도 다락방에 둘둘 말린 채 보관돼 있다. 그러나 그 배는 이 손 저 손을 거치다가 세월의 흐름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좀 더 견실한 거처를 마련한 이제는 세상에 자리 잡는 일에 얼마간 진보를 이룬 셈이다. 그처럼 허술한 껍질로 이루어진 이 뼈대뿐인 집도 내게는 일종의 결정체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내게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 집은 마치 윤곽만 그린 그림처럼 어느 정도 암시적인 느낌을 주었다. 여기서는 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집안 공기가 신선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안쪽에 있다기보다는 문 밖에 앉아있는 거나 다름없었으며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리반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새가 없는 집은 양념을 넣지 않은 고기와도 같다. 내 집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어느 결에 새와 이웃하고 지내게 됐기 때문이다. 내가 새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들 가까이에 둥지를 튼 격이었으니까. 나는 안뜰이나 가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과 더욱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숲 개똥집박이와 비어리, 풍금새, 들참새, 쏙독새 등 좀 더 적으면서도 산림지에 사는 좀 더 날카로운 노래꾼들과 가까워졌는데 여간에서는 마을 사람들도 노랫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들이었다. 나는 콩코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마일 반 떨어지고 약간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어느 조그만 호숫가를 터전으로 삼았는데 이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유일한 들판인 콩코드 전투지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산림지에서도 낮은 지역이어서 반마일가량 떨어진 호수 건너편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가장 먼 지평선이었다. 처음 한 주 동안에는 호수를 바라볼 때면 마치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산속의 작은 호수와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해가 떠오르면 밤사이에 입고 있던 안개가 벗겨지면서 군데군데 잔물결과 거울과 같은 매끄러운 수면이 드러나고 유령과도 같은 안개는 흡사 야간 비밀회의가 파악이라도 한 듯 살금살금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숲속으로 흩어지곤 했다. 그곳은 산 기슭에서 그렇듯 이슬도 여느 지역보다 훨씬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이 조그만 호수는 때때로 조용히 몰아치는 8월이 휘바람 사이사이에 내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었는데 그때는 비록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대기와 수면이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여 아직 오후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초저녁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사방에서 지저귀는 숲 개똥집박이의 울음소리가 물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런 호수는 바로 이런 순간에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게 마련이며 구름에 덮이고 빛과 그림자로 가득한 호수물로 어둑해진 수면 바로 위 야트막하게 뜬 맑은 공기층은 그 자체로 훨씬 더 소중한 제2의 하늘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근처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 남쪽으로는 물가에 큼직한 톱니를 이루며 서 있는 언덕들 사이로 보기 좋은 전망이 펼쳐졌는데
서로 맞은편 언덕을 향해 경사진 산비탈을 보면 숲이 우거진 골짜기 사이로 냇물이라도 흐를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냇물은 없었다. 그쪽 방향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연두색 언덕들 사이와 그 너머로 청색을 띤 멀고 높은 언덕들이 지평선을 이루었다. 실제로 발끝을 세우면 북서쪽으로 좀 더 떨어진 더욱 짙푸른 산맥의 산 봉우리들을 얼핏 볼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늘이라는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진청색 동전과도 같았다. 그쪽으로는 마을도 일부 보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른 방향으로는 나를 에워싼 산림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좋은 점은 그 부력으로 땅을 띄워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갖고 있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주변의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버터를 차갑게 식히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우물의 용도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편 서드베리 초원 쪽을 바라보면 호수 건너편의 모든 땅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조그만 호수물 때문에 고립된 채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마른 땅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집이 문 앞에서 보이는 전망은 그보다 훨씬 좁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답답하거나 갇혀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내 상상력이 뛰어다닐 초원은 충분했던 것이다. 떡갈나무 관목숲이 우거진 그리 높지 않은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맞은편 물가는 서쪽 초원지로 뻗어나갔는데 그곳은 흡사 방랑하는 인간 군상에 넉넉한 자리를 마련해준 타타르 지방의 평원과도 같았다. 매일매일의 아침은 내 삶을 자연 그 자체만큼 소박하게 하라는 또는 순결하게 하라는 유쾌한 권유였다. 나는 그리스인들만큼이나 진지한 오로라의 숭배자였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것은 거의 종교적 행사나 다름이 없었으며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었다. 나는 이른 새벽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희미한 모기 소리에도 저 우렁찬 트럼펫 소리만큼이나 깊이 감동받는다. 그것은 바로 호머의 진홍곡이며 그 자체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서 그 자신의 분노와 방랑을 노래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딘지 우주와 닮은 느낌이 있다.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시기인 아침은 잠을 깨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때는 졸음기가 가장 없을 때이며 적어도 그 1시간 동안에는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는 우리의 어떤 일부가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비범한 정신에 의해 잠을 깨지 못하고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드는 대로 일어난다면 또한 천상의 음악에 수반되는 새로운 힘과 내적인 열망에 의해서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의해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종소리에 따라 일어난다면 그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날에는 거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전날 잠들 때보다 더욱 높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이 자신이 지금껏 더럽혀온 시간보다 더 이르고 더 성스러우며 더 장밋빛을 띤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에 절망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내리막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잠시 동안 감각적인 삶을 중단하고 나면 인간의 영혼 또는 그의 기관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며 그의 비범한 정신도 다시금 고결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기념할 만한 모든 사건은 아침 시간에 그리고
아침의 대기 속에서 발산된다고 할 수 있다. 베다에서도 모든 지성은 아침과 더불어 잠을 깬다고 말하고 있다. 시와 예술, 인간 활동이 가장 훌륭하고 기념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시간에서 비롯된다. 모든 시인과 영웅들은 뱀론처럼 오로라의 자식이며 동틀 때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태양과 더불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영원한 아침이다. 시간이 몇 시든 남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며 내 안에 동이 트는 시간이다. 도덕적 개혁이란 바로 잠을 쫓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토록 하루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들이 타산에 어두운 것도 아니다. 졸음에 압도되지 않더라면 뭔가 쓸만한 일을 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할 만큼 잠에서 깨어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효과적인 지적 활동을 할 만큼 깨어있는 것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시적인 삶 또는 성스러운 삶에 종사하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기계적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이 잠들었을 때조차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새벽에 무한한 기대감을 품음으로써 다시 깨어나고 또 잠을 깬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고양시킬 줄 아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고무적인 것도 없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새기고 그럼으로써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여할 줄 아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런 것을 보는 환경 자체를 조각하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며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고의 예술인 셈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그 세세한 부분까지 가장 고결하고도 중요한 시간에 생각해 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우리가 얻는 얼마 안 되는 지식마저 거부하거나 또는 다 써버릴 경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신탁이 명확히 알려줄 것이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들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이란 그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고 도저히 불가피하기 전에는 체념을 익힐 생각도 없었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모든 정수를 뽑아내고 싶었고 강인하고 엄격하게 삶으로써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다. 숲속에서 널찍하고 반들반들하게 길을 닦아 삶을 맨 안쪽까지 몰아붙인 다음 가장 비천한 상태까지 내몰아 그 삶이 정말 비천하다고 판명날 경우 삶의 모든 천박함을 있는 그대로 뽑아서 온 세상에 공표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고 그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숭고함을 알고 싶고 다음번 여행 때는 그것에 대하여 진정한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화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피그마이오스족처럼 두루미들과 다투고 있다.
그것은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 헝겊에 헝겊을 덧댄 것일 뿐이며 우리의 최고의 미덕은 무익하고 피할 수 있는 불행이 닥칠 경우에만 발휘된다. 삶은 자잘한 일에 낭비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셈을 세기 위해 10손가락 이상 쓸 일이 없다.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발가락 10개를 더하면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지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